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3년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상반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를 놓고 한번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이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좀 정의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문도 교수님 먼저. 혼돈의 시장이었고요. 혼돈의 시장이었다. 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네. 분들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네. 경제 상황이 왔다가 네. 항상 균형점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제 기점이죠, 지금이. 네.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른데 네. 팩트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저는 하여간 상반기 시장은 혼돈의 시장이었고, 네. 하반기는 혼돈이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 확연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데 저는 매우 약간 의미심- 하락 쪽이죠. 그렇군요. 정상화 쪽이죠. 정상화 쪽. 정상화 쪽이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광수 위원님도 한번 여쭙습니다. 23년 상반기만 봤을 때, 좀 이따 이제 하반기를 논하니까, 어떻게, 상반기 시장을 보셨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죠. 왜냐하면 상반기가 가격이 이제 하락하다가 회복하는 기간이 왔는데요. 네. 과거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사실은 시장에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또 판단하는 게 사람마다 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이 과거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님, 근데 왜 과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냐면,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은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쩌면 제가 생각한 게 네. 아니면 뭐 이 흐름이나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중에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네.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네. 이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아, 그게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네. 23년 상반기 경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참 흥미로웠다. 박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아니면 전망을 좀 부탁받았을 때, 네.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이, 교수님은 요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네.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2023년 상반기부터는 교수님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저는 그걸 요즘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오늘 지구 날씨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구 날씨. 예. 네. 무슨 얘기냐? 오늘 지구 날씨가 다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3년 상반기부터 네. 이제 그 전에도 사실 기조는 많았고 흐름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부동산 시장도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의 구간은 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이제 원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징후를 참 많이 느껴서요. 예.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표현이었고요. 작년에 경제전망서 낼 때 제가 23년 경제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트렌드, 23년부터 시작되는 그 트렌드를 탈동조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동조화는 커플링의 반대죠.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구 감소를 가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전국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장기적인 트렌드인 거죠. 근데 인구 감소의 대상은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더 늘어요. 앞으로도 늘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변수만 하나 고려했을 때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그러니까 소위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도시부터, 그게 우선순위죠. 그런 도시부터 먼저 소위 실수요가 없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거노인 한 분이 살아계시는 집에서 아예 아무도 오지 않는 집으로 바뀌는 과정, 그런 과정의 소위 집의 공실이죠. 기존 주택의 공실화.
이런 것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실수요가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없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당연히 그쪽으로 유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시적인 흐름, 이렇게 조정된 국면, 22년에 조정된, 22, 23년 조정된 국면을 맞이하면서 집값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하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지배적인 지역이 주로 인구 소멸 도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소위 투자 수요도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인 거예요. 투자. 왜냐하면 돈은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요. 돈을 호주머니에 넣을 거냐, 금고에 놓을 거냐, 은행에 놓을 거냐, 어디에 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그 돈을 수도권 부동산에 놓자라는 투자적인 움직임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방으로부터는 그 돈이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반대되는 의견이나 공감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통계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 경제와 부동산은 같이 붙어 다니는데 네. 우리가 가끔 경제 따로 부동산 따로인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네. 잘 안 보이니까 포인트를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네. 이거 보시는 걸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아니, 그림에 네. 우측을 보시면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펴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우측이 지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똑 잘라가지고 네. 저기다 갖다 놨어요. 예. 왼쪽에. 네. 아. 네. 네, 왼쪽에 보시면 예. 주황색 있잖아요. 네. 저 선이 요거 띈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신기하게 그림이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섬찟한 거예요. 뭐지? 음. 이게 똑같은가?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 혼자 이제 막 데이터들 나열해보고 있는데 그게 네. 다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만 보고 느낀 게 뭐냐. 저 네. 주황색을 보시면 네. 타임을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어디다 맞췄냐? 2008년 글로벌 터지고 막 우리처럼 막 부동산 급하게 내렸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요. 네. 대책을. 네. 네. 대책을 다 발표하는데 그때는 DSR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LTV를 70% 풀어요. 네. 미분양이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분양을 건설사들이 10% 할인해서 팔면 LTV를 85%까지 또 특례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판을 벌려준 거죠. 네. 네. 딱 벌려주니까 이 그림처럼 왼쪽에 반등했구나. 반등이 확 오는 거예요. 예. 9,000개. 예. 서울도 북 떴어요. 그래서 예. 이때가 언제냐면 음마아파트가 76제곱미터가 14억 못 찍고 간당 네. 하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7억 5천까지 내놨어요. 예. 근데 얘가 13억 딱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기간이 해보니까 9개월 정도 돼서 제가 네. 9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시기가 그러니까 아주 순박한 얘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다 넣어드릴게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월까지 어마어마한 대책을 퍼부어요. 네. 지금 한 거랑 다 다른죠. 근데 네. 그 중에 다 다른 건 딱 하나. 양도세, 미분양 양도세 한적 가면 요것만 지금이랑 틀려요. 네. 네. 나머지 거의 똑같아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힘이 어때요? 많이 약하죠. 3,000개 3분의 1토막. 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그 당시에 음. 138만 채였어요. 네. 2009년도 때. 네. 지금 170만 채예요. 예. 그러면 모수로 봐도 30% 늘었잖아요. 20%? 그러면 9천에 20%면 지금 최소한 만은 찍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그때의 PIR 지수는요 9에서 10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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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울의 PIR은 18이에요. 17. 내려서 17. 네. 그 갭인 거예요. 유효수요의 소득이 살 수 있는 집값이었다면 지금도 9천 개가 터졌을 거예요. 집값이 너무 뛴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그 뒤로 우리가 어땠죠? 쭉 한 4, 5년 동안 횡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하락하면서.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지방은 정책을 풀어줘가지고 타올랐지만 서울은 놔둔 바람에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필지는 모르지만 예. 이 상태로서 예상되는 변수, 정책 변수를 배제한 시나리오는 네. 9월부터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단 정부가 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거나 이런다면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결국 리스크의 잠시 이동이지 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호 저축은 터졌잖아요. 그때 터진 것처럼 그러면 2년 뒤면 25년에 뭐가 터지겠구나 라고 지연시킬 수 있겠지만 지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힘이 좀 약하다.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가청소도 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또 있나 하나 더 왔죠, 제가. 이거를 확대해 봤어요, 제가. 확대해 보면 더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박스를 제가 해놨잖아요. 빨간 게 금리네요. 네, 상승이고 빨간 선이 금리예요. 예. 그러면 금리가 낮춰졌는데 지금 여기 아까 그 자리잖아요. 막 대책 던질 때 상승기. 예.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내려갔잖아요. 이때 금리 어때? 2%잖아요. 5%일 때도 집값이 올랐는데 2%인데 집값이 내려요. 왜? 경제 수요 펀더멘탈들을 가진 분들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돼도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 왜?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말씀한 대로 저성장 침체 국면이니까 소득이 뭐 늘어야죠. 네. 그 와중에 가계부채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PF하고. 그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모든 신용활동들이 약간 경색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시기는 분명히 1, 2년에서 3년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지 안 올지는 신의 영역이죠.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쭉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시장을 예측하는 그리고 전망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네. 예측하지 못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게 금리가 인하될 건가 혹은 오를 것인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는 게 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경제 성장률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 봐요. 첫 네. 번째는 뭐냐면 내년도에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게 과연 확실할까 한국이? 만약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면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좀 크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주는 차원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세 가격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용적 가격입니다. 수용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전세 금리 인하됐으니까 집주인한테 금리 인하됐으니까 전세 가격 올려드릴게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집주인이 요청했을 때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용 가격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요. 왜?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왜 요청하지 않냐면 입주가 많아서. 입주물량. 내가 지금 내 집이 지금 비어 있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시경제, 그러니까 일례를 드리는 건데 거시경제 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 상황에. 그래서 매크로 볼 때 부동산하고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불확실성도 크고 그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하고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과 시장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예상 가능한 것들을 더 의미 있게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가 가장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전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굉장히 의미 있게 예측이 가능해요.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적은 거죠, 예측하는데.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과연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은 바닥을 찍으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들이 나와줘야 그래야 바닥을 찍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바닥을 2021년과 2012년, 14년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는데 잘 보시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뭐가 증가합니까? 거래량이 증가하죠.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재화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어떤 공급이 증가했을까요?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못 버티고 나오는 물량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래야 바닥을 찍어요. 그렇죠? 저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야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는 2022년도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뭐가 감소했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거는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수요가 이제야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쉽게 말해서 바닥을 찍어줘야 돼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세 가격의 트리거가 될 거고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예측할 때 그리고 시장을 얘기할 때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지점에 더 힘을 주는 거죠.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쉽게 말해서 진짜 바닥이 온다. 어떤 과정이 와야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와야 돼요. 네. 네. 위원님이 키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단 말이죠.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집을 팔까요? 집값 오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팔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데 이건 호가를 안 낮췄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 거예요.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는 안 낮췄으니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줄겠죠. 근데 이제 점점 압박이 갈수록 매물은 증가한 상태에서 이제 호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가격은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가를 낮추고 거래된 게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가격도 빠지면서 그 빠진 양이 많이 증가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 기간을 거쳐야 바닥이에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고 전 봐요. 그게 자산시장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런 시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가격 상승이나 회복은 없어요. 계속 부진하게 올 것 같아요. 네. 9월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도 이광수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데 무슨 반도체 경기라든가 매크로 같은 것까지 한다는 건 너무 간접적인 효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이슈를 약간 커버하는 전체적인 환경인 거지. 지금 부동산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쓰러뜨려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서 저도 그건 100% 동의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했어요. 정확히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기준금리인데요. 제가 색깔을 구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파란색 구간은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달리 움직인 연도들이에요. 보시면 2010년 1월 달이라고 하는 데를 가만히 보시면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 구간대 계속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의 구간들도 보시면 기준금리는 동결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떨어지거나 변동폭이 전혀 다른 구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랑 달리 움직인 구간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반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저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이번에도 하반기도 부동산은 쉽지 않겠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상반기에 흔히 말해서 영끌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내가 베팅했다가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주면 그게 이제 포지션이 해칭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대출과 관련된 한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DSR을 없애고 그냥 해줄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9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평형이 주로 물건이 많은 동네인 노원이라든가 일부 지역들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금액이 어느 금액이냐면 60조였거든요. 근데 이 6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연 증가분으로 우리가 가계대출을 받는 거, 주택담보대출로, 그게 40조 원이 평균이에요. 지난 18년 동안. 그러면 야, 40조 원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은행 찾아가서 집 살려고 하는데요 하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비율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페이버를 주면서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이거는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선거잖아요. 집값 주저앉히고 나선 아무도 당선 못해요. 네. 그래서 파격적인 수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국회 회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공청회가 뭐냐 하면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라 뭐 일종의 역전세나 아니면 뭐 이런 전세 대란 이걸 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대출을 국가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세금 못 받아서 낭패 보는 국민 분명 그것도 케어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 또 갭 투자를 권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내 집 장만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털어주기 위한 것보단 논의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올 하반기에 그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전세금에 대해서 일단 더 낼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누가 쉽게 대출해줬으니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을 얼마 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걸 하면 거기서 생긴 이자로 내가 이 집이 완전히 내 게 아니니까 이자 비용 내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세를 얼마를 받던 아니면 월세로 저한테 얼마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고금리였단 말이에요. 고금리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을 절 받아도 거기서 생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다 납부해야 될 이자를 커버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추측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년 어느 시점이든 결국 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내후년이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그럼 내가 전세금을 더 많이 받지 않고서는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내야 될 대출 이자를 커버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올린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고금리 기조를 안 경험해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리 때 그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어떻게 바뀐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실제 그런데 전세 끼고 사본 사람들은 요즘 다 아는 게 전세금은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게 요즘 시중 이자율이 괜찮거든. 이게 일반적인 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떨어질 수 있는 룸도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전세금 좀 올려주셔야죠 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딜 살게 되면 10년 8개월 정도 살아요. 네. 뭐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따지면 좀 더 낮아져서 한 6, 7년 정도 되지만 그럼 무슨 얘기냐? 전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애 키우고 여러 가지 직장 등등으로 인해서 일단 그 돈 주고 살자라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기조의 변화나 이런 좀 뒷순위에 있는 걸까지 고려해서도 나는 조금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판단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정책적 기조예요. 이거 분명 내년에 부동산 떨어뜨리고 나서는 당선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상반기 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한 단계 올렸지만 우리가 적용받는 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7%대에서 3, 4%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정책적인 입김이 훨씬 큰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고요.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가 고물가예요. 여기 뭐 부동산은 전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부동산 개론에 나오는 내용이 인플레이션 때는 뭐 해야 된다? 현금 가지면 안 되죠. 집 사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실물이 뭐예요? 부동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건설회사들이 슬슬 일어나는 일이 집 짓는데, 새 아파트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물가 때문에. 그러면 새 아파트들의 결국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압박률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있던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같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금리든 물가든 약간 너무 매크로한 것까지 고려해도 저에게는 상방 압박이 더 느껴졌어요. 그게 제 개인 경험이었어요. 네. 추원해도 될까요? 얼마든지.
매매 가격 등락률.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전망한 부동산 시장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전망하는 겁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집값도 아니고 제 집값도 아닙니다. 예, 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전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반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0을 통과한 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0을 통과하는 그 지점부터 통과는 하겠지만 2020년, 21년처럼 지난주 대비, 전주 대비 등락률이 0.5, 0.4까지 오진 않고요. 0.1, 0.2 매우 진부한 완만한 상승 흐름, 전주보다는 오르는 그런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아까 거래량 말씀 나왔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이광수 의원님 거래량 중요하다. 거래량 중에서도 매도 물량을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그 이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렇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변곡점에 놓였다고 보는 거예요. 매도 물량만큼이나 매수세가 매우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빨간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23년 5월. 근데 22년 6월 거래량이 5만 호였거든요. 그러니까 22년 5월 이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점인 거예요, 지금. 22년 5월 이후로. 1년 반 만에. 예,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조정 국면 이후로 가장 거래량이 많아요. 자, 거래량이 많고요. 그 다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거. 왜냐면 저도 한문도 교수님하고도 인터뷰해봤고, 이광수 의원님도 해봤고, 박정호 교수하고도 토론을 많이 해봤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인 소재가 미분양주택이에요. 미분양주택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 미분양주택이 쌓이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전망할 때도 미분양주택 건수가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는 건 뭘까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기점이라는 거예요. 편곡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해주는 건 수요가 얼마나 반등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요세를 가장 대변해주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 소득과 관련된 지표들, HAI나 PI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매수세는 구매 의사다.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입니다. 이 지표가 이미 100을 통과해서 올라왔어요. 100을 통과해서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이맘때, 그러니까 7월 1일 집값,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일인가요? 예. 23년 7월 3일 집값보다 24년 7월 3일 집값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당연히 구매 의사가 반영되는 거예요. 구매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죠? 맞아요. 근데 그 모두가 가난해짐을 느끼는 계층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이 구매 여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매 여력은 거대한 돈입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마 상공회의소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지역에. 그쪽 가면요. 그냥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자산가 기준 5천억. 그러니까 5천억 이상의 자산가들. 그 자산가들이 돈을 움직이는 거죠. 어디로 넣었다? 어디로 넣었다. 은행에 둘까? 부동산에 둘까? 주식을 둘까? 사실 내 집 마련 수요 이것도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세가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투자 수요와 실질적인 거주 수요 이 두 가지가 실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세 수급 지수도 다시 반등합니다. 뭐냐면 다시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담보대출금리 이런 것들도 정점 찍고 이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전세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그때 월세를 잠깐 선호하다가 다시 전세 가격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네? 이제 전세 사도 되겠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전세 수요가 그러니까 의외로 역전세난이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보여드릴 지표들은 굉장히 많지만 전세 가격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린다면 모두가 동의하듯이 매매 가격 등락률과 전세 가격 등락률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만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반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먼저 반등하고 보시면 하락하는 하락률이 더 높았죠. 여기 보시면 23년 초에. 근데 반등하는 것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먼저 지난주보다는 오르는 그 지점이 전국 평균 가격이 그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조심스럽습니다만 7월, 8월 중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지난주 대비 반등하는 지점, 그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는 지표가 매매 가격의 반등이라는 기술적 반등, 그런 흐름은 어떻게 찾아올까? 생각해 본데 봐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한 반에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 10명이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락 국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성적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2명이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3명? 4명? 아니에요. 5명. 변곡점이죠. 6명이 반등한다 그러면 성적이 반등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집값이 서서히 움직이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걸 확대해 보면 이거는 서울시 구별 집값 등락률.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KB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맴도는 구간이 22년 말 23년 초에 짙은 파란색이 얼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차디찬 물. 그러다가 짙은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바뀌죠. 점점 흰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빨간색이 따뜻한 물로 이미 바뀐 거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8주차, 이미 8주차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밑에가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실 텐데, 아니요, 송파구부터. 송파구가 먼저 8주차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표시가 안 됐네요. 빨간색 표시가. 이미 0.03부터 8주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강남구는 6주 전부터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종로구도 4주, 5주차 바뀐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광진구, 서초구도, 그리고 양천구까지도 2주차 반등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직은 10명 중에 4명만 성적이 반등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반등하고 6명이 반등하는 그런 지점이 7, 8월 중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기조로 저는 의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